오늘 아침 일라디오. 겨울만 되면 입맛이 좋아져서 먹고 싶은 게 참 많아지죠. 특히 퇴근길에 출출할 때 어디선가 이 냄새가 나면 이거 참기 어렵습니다. 바로 붕어빵인데요. 이게 어른들 입맛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겨울철 추억의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붕어빵 가게가 길거리에 잘 안 보인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사라진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밀가루라든지 식용유, 연료비가 크게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 결국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붕어빵은 서민 간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겨울철 길거리 음식 먹는 재미조차 누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 붕어빵 파는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드시고 싶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라도 가끔씩 소소한 즐거움 누리셔도 되겠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우 가격의 폭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지난 2013년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10년 만에 한우 가격이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한우 산업 상황과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한우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폭락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쌀과 한우는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생산하는 농가가 많고 또 생산의 기준으로 한우는 전체 3위를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산업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이후 계속 떨어져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일 1등급 한우 지육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은 14,48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날 20,0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한 30%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한우 고기의 가격뿐만 아니라 속값도 뚜렷한 하향세인데요. 초순까지만 해도 350만 원 선을 유지하던 숫송아지 가격이 이달 초 320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암송아지도 2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는 생산비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속값 파동이 왔던 지난 2013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사료값 등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생산비 폭등 문제에 대책이 없는데 축산 농가, 특히 한우 사육 농가의 경우도 사료값 폭등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우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원인을 좀 짚어볼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우 사육 두수는 늘어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것에서 이 가격 하락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한우 사육 두수를 살펴보면 12월을 기준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5만 7천 마리가량입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4.2%가 늘어난 역대 최대 한우 사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일 최근 한우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 이 현황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송아지를 낳는 이 번식용 한우 사육과 또 고기소용 한우 사육 모두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한우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한우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2022년 한우 사육 마리수가 355만 7천 마리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우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내가 이거 키우겠다, 사육 의향이 높았다라는 거네요.
이 맞습니다. 축산 전문가라든가 한우 업계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우 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사육주수 규모를 그동안 300만 마리로 이제 봤다 그래요. 네. 그 기준에서 보면 현재 55만 7천여 마리 한우가 과잉 사육되는 그런 셈인데요. 네. 한우 사육 관련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국내 한우 사육주 수는 이미 3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통상 이때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떨어져야 하는데 2020년에 320만 마리, 2021년에 340만 마리까지 사육주 수가 계속 늘어났지만 코로나 특수 영향을 받아서 2019년까지 킬로그램당 17,000원에서 18,000원대였던 한우 가격이 2020년은 킬로그램당 2만 원대 이렇게 근접을 했고요. 2021년에는 2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게 이제 지급이 되고 외식보다는 집밥 수요가 늘면서 한우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탓인데요. 이런 코로나 특수가 없었다면 한우 사육주 수는 지금처럼 300만 주를 넘어서서 55만 주 이상 초과 사육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 효과는 사라졌는데 사육주 수는 이미 크게 늘어나 있어서 한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육주 수가 300마리를 훌쩍 넘어서 355만 7천 마리까지 늘어났는데 최근 가계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물가는 높고 금리도 크게 오르고 한우 소비 심리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정 내에서 한우 구매량을 좀 살펴봤는데 구매량은 12kg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6.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한우 사육은 최대 규모고 또 앞으로 출하 예정인 마리수도 굉장히 늘어날 전망인데 보통 도축되는 마리수가 2020년에는 76만 마리였습니다. 2021년에는 79만 마리였고요. 근데 올해는 모두 85만 마리가 도축될 전망입니다. 재고량 문제도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재고량은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고량도 많이 늘었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불안한 분들은 한우를 키우시는 한우 사육 농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사료값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만 원 하던 사료가 270만 원이 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봤습니다. 네. 실제 한우협회에 따르면 옥수수나 콩 등 사료에 쓰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치솟아 있어서 국내 배합 사료값도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우 생산비만 60%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우를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폭등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던 한우 가격이 낮아지면서 농가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한우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는데 10년 만에 또다시 재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우 농가들은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사육주 증가에 따른 영향도 물론 가격 하락의 한 원인이지만 농가들이 지목하는 또 다른 가격 하락 원인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들여온 무관세 수입 쇠고기입니다. 한우협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가격 폭락의 1차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원인 중에서도 특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들여온 정부의 할당 관세, 그러니까 무관세 수입 쇠고기 10만 톤이 시발점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수입 쇠고기 10만 톤, 이 물량은 연간 한우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또 급하게 들여온 수입 쇠고기가 아직 시장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계속 한우 가격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우 농가들이 정부 정책만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도 분명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9년부터 한우의 암소 자율 감축을 통해서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고요. 2021년과 2022년 전국 농가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내용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한우 암소 수급 조절 노력을 촉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소를 줄여서 생산량, 송아지 생산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인데, 암소 중에서도 송아지를 낳지 않은 소, 또 송아지를 낳았던 소, 이 사육주수 감축을 위해서 번식용으로 쓰지 않고 고기소로 키우자고 농가들을 독려했는데, 이 캠페인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충분히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아무쪼록 정부도 한우 농가도 이번 가격 하락기를 협력을 해서 잘 버텨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가 생산비가 그러니까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시장에 출하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약 1,070만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건 네. 이제 순수하게 들어가 비용인데요. 네. 문제는 1등급 거세우의 도체주, 그러니까 뭐 생체에서 머리, 대장, 다리 이런 것들 제외한 무게, 요 도체 중 450kg 기준으로 봤을 때 도매 가격이 700만 원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적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2년 반을 꼬박 사육해서 팔아도 농가에 남는 건 370여만 원의 비뿐이라는 아이고. 겁니다. 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 한우 농가의 소득이 계속 나빠지면 한우의 생산 기반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자국률이 또 뚝 떨어지게 된다는 네네. 건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 모범 국가잖아요. 한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FTA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2026년부터는 소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등을 시작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네. 3년 후의 얘기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으로 한우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전해주실까요? 예, 한우 가격은 뭐 연말과 내년 1월에 있는 설 명절의 특수를 맞아서 좀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연말과 설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이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 명절 이후의 가격 전망이 어둡다는 건데요. 출하기가 도래한 소들이 많고 또 설 명절 이후에 모든 농산물 값이 떨어지는 이 추세를 한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일시적인 한우 수매를 통해서 가격 안정이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생산비 절감, 예를 들면 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암소 도축을 위한 도축 장려금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군납이라든가 기업 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좀 검토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잘 세워서 이번 위기 이 한우 농가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말 추웠는데 현재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중부지방에는 또 많은 눈 예보가 있네요. 네, 이 폭설과 한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었고요. 와. 또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지만 이 체감온도까지 보면 이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더욱 이 추위 탓에 이 눈이 채 녹지 못하고 길 곳곳이 얼어붙어서 이 출근길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특히 이 눈발이 거셌던 충북에서만 2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동파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네. 특히 옥탑방이나 쪽방촌 등 사정이 좀 다소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가혹한 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운데요. 이 서울의 경우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은 오늘 오전 이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이 중부 내륙 지역이 최대 1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은 3에서 8cm이고요. 기온이 워낙 낮아서 또 이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추위 이야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붕어빵 생각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붕어빵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에 붕어빵이 많이 비싸졌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요즘 붕어빵이 1,000원에 2개 합니다. 야,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이네요, 그럼. 맞습니다. 예. 이 평균 가격만 놓고 보면 5년 만에 2배가 됐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던 소비자 물가는 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에 조금씩 내려가서 지난달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래도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이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해서요. 이 비교 대상의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수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체감 물가로 다가오는 외식 물가의 경우 지난달에도 1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지난해에는 원자재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이 소비재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 체감률이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 겨울이라 사용량이 더욱 많아진 이 전기 가스 요금도 23% 인상이 됐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남성 고등학생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현장 감식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요. 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이 참사 피해자였는데요. 당시 함께 갔던 친구 2명은 숨지고 고인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교내 심리상담과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한편 내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 날인데요. 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장소 인근에 다시 시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참사 직후 꾸려졌던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위패나 영정 사진이 없었는데요. 이 시민 분향소에는 참사로 숨진 158명 중 76명의 영정과 위패가 공개가 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 뜻하지 않은 참사로 생을 마감한 이웃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합의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여야는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약속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16일부터는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어제 이 국정조사 여당 의원들의 사퇴를 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예산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이 처리가 안 됐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여야 특위간사들은 다만 이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협상 시한인데요. 여기는 더 답이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여야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양보를 할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새로운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이대준 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규정하고 이에 배치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본인도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 무엇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대준 씨의 유족은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대표 경쟁이 치열한데요. 권성동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심을 민심보다 크게 반영하는 이른바 당대표 선출 룰 변경에 대해서 100% 당원 투표로 결정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전당대회를 당원들의 축제로 준비하려 한다라며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뇌물 혐의로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죠. 김만배 씨.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요?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젯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정부가 8%, 12%로 설정된 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세제인데요. 결국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중과세금은 모두 해제하기로 한 셈입니다. 현행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8%, 이 3주택자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중과세를 풀어서 이 취득가액 6억 원까지는 1%,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까지는 2%, 9억 원 초과에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지난 2019년 방식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5.95% 내릴 예정인데요.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이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시위에 서울교통공사가 삼각지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제 아침 출근길 삼각지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아침 8시 44분경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48번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이 사다리 반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측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SNS를 통해서 삼각지역에서 전장현의 운행 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가 벌어져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라면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계획을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시각 전동차 한 대가 삼각지역에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무정차 통과는 전동차 한 대에 한해 이뤄졌고요. 열차 운행은 8시 52분부터 9시 이후부터 네.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 전당의 활동가들은 이후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이 장애인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까?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이 비위와 관련된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총 21명을 처벌 대상자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에 추가 송치된 4명은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공유한 혐의자 2명, 그리고 등기 생략형 토지거래 혐의자 2명이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22명의 입건에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7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검찰에 의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지난 1월 이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이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이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이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벌어진 참사였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고로 기록되며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약 5달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월 이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에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 이종신 대표이사를 넘어서 이 삼표 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고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소환 조사했다라고 말했고 기소 여부는 아직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게 이 책임을 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춥고 건조합니다. 그런데 산불 소식이 있었네요. 네, 어제 새벽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의 야산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이 불은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에 빠르게 번졌는데요. 일대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9가구 주민 12명이 몸을 피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9시 5분에 큰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송전탑 꼭대기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한국전력 측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축구장 4개 면적이 넘는 이 산림 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지난해 고독사로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이 5, 60대 남성이었다라는 또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고독사가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이 전국에서 15,00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지난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새 40%나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고령층이 아니라 5, 60대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아서 남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독사 사례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과 인천, 충남 순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4,571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는 2천여 명 적지만 이틀 연속 8만 명대였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4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이 11월 마지막 주에는 15%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이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면서 이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네. 프랑스와 모로코의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 경기 결과가 나왔죠? 네, 오늘 새벽 4시에 치러진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 2경기에서 이 프랑스가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월드컵 결승은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승리하면은 대회 2연패인데요. 네. 1938년 이탈리아, 1962년 브라질에 이어 역대 세 번째 2회 연속 우승이 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모로코는 철벽 수비를 통해 강팀을 잇따라 잡으며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전반 5분 만에 프랑스에게 선제골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이후 이 후반전 모로코의 기세가 매우 강했는데 후반 34분 새로 교체 투입된 무하니 선수가 투입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이 쐐기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할게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김장하셨나 봐요.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네.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 엄청나죠. 김장 자체를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외가랑 같이 김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적게 하면 300포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면 300포기. 특히 보내주신 사진 가운데서 예. 하트 모양의 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이 하는 게 이제 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하고 이제 수육을 담당을 하거든요. 네. 하트무가 딱 보이길래 올려놓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전 원래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기 그 김장 김치랑 수육이랑 드셨던 것 같은데 맛있었습니까? 끝내주죠. 참. 그날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 왜 맛있을까요? 그렇게 김장하는 날 수육을 먹으면. 일단 제가 잘 삶습니다, 수육을. 뭐 된장으로 삶으세요? 아니면 뭐 커피도 좀 넣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그 된장도 넣고요, 네. 커피도 넣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뭐 집에서 간장을 담그거든요. 고추장 간장 뭐 이런 다 담그거든요, 된장까지. 예. 또 이제 담근 간장을 좀 넣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파, 양파 뭐 이런 것도 좀 넣고요. 마늘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또 술도 좀 넣고요. 아무튼 뭐 다 넣습니다, 그냥 일단은. 하여튼 뭐 군침도는 그런 사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농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에 네. 농촌에서 가족들 노동력만으로는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네.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아주 많이 오시죠. 변호사님 마을에도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이 좀 있으신가요?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네네. 또 일은 해야 될 게 많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좀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블랑카 씨, 신고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농장 사장님이 때려요. 그걸 신고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일단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조사해봐야 되는데요.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신고 들어온 걸 해당 농장 사장님한테 알려야 되니까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저 근무지 변경을 허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사할 동안 임시 근무지 변경을 허가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취업 알선해드린 지원센터인데요. 농장 사장님이시죠? 블랑카 씨 아세요? 알다마다요. 일도 잘하고 잘 지내는디. 근데 어쩐 일이래요? 그래요. 조금 전에 그 블랑카 씨가 저희 센터의 사장님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지한테 맞았다고요? 그것이 뭔 일이래요?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 좀 나와주셔야겠어요. 날짜하고 시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꼭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그래요. 그럴게요. 당최 이것이 뭔 일이랴? 사장님, 저기 앉아있는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 씨가 사장님한테 맞았다고 신고해서 여기 경찰서까지 오신 건데요. 정말로 때리셨어요? 경찰 선상님, 웜에 억울하구만요. 지가 70평생 살면서 맞아보긴 했어도 누구 하나 때린 적은 없이 살았구만요. 그러면 블랑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를 때린 적이 없으니까 널 무고죄로 신고하려고 한다. 알겠냐? 예? 사장님, 죄송해요. 사실은 사장님이 저 안 때렸어요. 저는 사장님 처벌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과 관련된 사례 들어봤는데 이게 정말 일부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 또 경찰서에서 말을 바꾼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 외국에서 오시면서 일단 돈을 온 김에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네. 이게 고소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허위로 고소하면 이제 우리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찰서에 말을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고용주께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네, 잘못하면 이제 뭐 추방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서 사실 뭐 돈을 좀 이제 쉽게 벌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가끔 뭐 브로커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는 하는데요. 또 막상 이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무서우니까 네. 이렇게 또 실토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게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인 거고 네. 보니까 E9 비자인 것 같은데 외국인 분이 이 비자가 어떤 네. 비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뭐 어떤 전문적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선 중에서도 굉장히 큰 어선을 탄다든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전문 취업 비자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라서 여기저기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쉬우면서 조금 더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한 이런 허위 신고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요거 몇 번까지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비자 가지고 있으면? 뭐 직장을 뭐 계속해서 뭐 바꾼다기보다는 네. 어떤 요건이 있어야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한 3번 정도까지 예,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이제 또 이게 국가마다 또 받는 비자의 뭐 기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뭐 이런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이렇게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다. 요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뭐 브로커가 옆에서 좀 부추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실 그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뭐 이렇게 고용주에게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특히 우리 그 계절별로 이게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농사 일일 수도 있고 뭐 어선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부족하거든요. 근로자 뭐 이렇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서 네.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것과 또 이제 중간에서 이걸 불법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러면서 또 경제적 이득을 얻는 브로커가 잘 맞죠, 서로 간에. 필요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옆에 가서 이렇게 자궁, 뭐 이제 외국에서 오면은 같은 국가 뭐 국민들이나 뭐 이런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좀 상당히 살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브로커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수사 문화나 이런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달성하는 목적이 결국은 달성이 안 될까봐 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좀 나쁜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사례에서 이제 농장주가 굉장히 억울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조금 누명을 쓰게 됐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신고를 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그러면은 블랑카 씨가 이제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 건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굉장히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네. 실제로 무고는 우리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공무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는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뭐 보통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뭐 징역형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오늘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와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기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위 고소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그 처벌 같은 것들을 참 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자를 취득시켜줄 당시부터
그 근무 업종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네네. 이탈한 자체가 처벌 대상인 거를 알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쉽게 이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지금까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근길에 아무쪼록 조심조심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